벤처캐피탈 투자계약 실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일단 벤처캐피탈들과 투자계약을 논의하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각 투자사마다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가 조금씩 상이하므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담당 심사역에게 물어보면 현재 우리 회사의 투자건이 내부 프로세스 중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본계약을 하기 이전에 투자 조건들을 좀 요약해 놓은 문서인 텀시트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텀시트는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 텀시트를 받아서 내가 그 텀시트를 또 우리 회사의 변호사한테 맡겨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본계약서가 워낙 문서가 두껍고 내가 처음 이 본계약 문서를 접하게 되면 이 다양한 법률 용어들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낯설거나 여기에 내가 모르는 어떤 독소 조항 같은 게 숨어 있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이라거나 실제 이 법률 문서 자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텀시트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계약 이전에 서로 조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해를 미리 빨리 해두면 이 본계약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 계약을 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창업 초기 기업들은 뭐 고민할 여지 없이 날 믿고 투자를 하는 방식의 주식으로 투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방식으로도 가끔 투자를 하긴 하지만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돈을 꾸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증이나 담보 같은 것들을 요구받을 수 있고,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 금액을 능히 갚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창업자들은 따지지 않고 일반적인 주식으로 투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의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런 부대 조건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소위 민자대로 그냥 일반적인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보통주라는 방식이 있고,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주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부대 조건들을 마치 포스트잇으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 같은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형태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거는 최근에는 대부분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형태로 투자를 받게 되고, 이 상환, 전환, 우선주의 중요한 조항들의 의미를 이 뒷파트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할 때 받게 되는 계약서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서가 하나고, 두 번째는 주주들 사이에 계약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투자자는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상징하는 주식이라는 종이를 새로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넥트하고 이 종이의 문제를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의하는 게 신주 인수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회사가 투자자한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현금을 투입하는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간 계약서인데,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는 이걸 우리 회사의 새로운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원래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주들과 새로 합류하게 되는 주주들 사이에 권리관계를 정하는 원칙과 룰을, 어떤 조항은 새로운 주주들을 더 우대하고 어떤 조항은 기존 주주들이 더 우선하고 하는 식으로 기존 주주들과 신규 주주들 사이에 룰을 정하는 계약을 주주간 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신주인수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에는 매 투자 라운드마다 회사의 창업팀과 투자자들의 협의 아래
주요 주주라고 정의되는 창업자들이 주로 개인 명의로 이 계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3명의 공동 창업자 A, B, C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회사,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 창업자인 3명, A, B, C, 총 5명이 계약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고, 주주관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이 5명이 계약의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 주주는 회사의 초창기에는 공동 창업팀 전체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회사가 좀 성장한 다음에는 좀 유의미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정할 만한 개인들을 투자자와 회사가 매 라운드마다 합의해서 정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신주인수 계약과 주주관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함께 권리와 의무를 동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 가치는 앞선 파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통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의 밸류에이션은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투자 금액을 합의하고 그거에 따른 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뒤부터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당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스톡 옵션이라는 것을 포함했을 때와 아닐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 건데요. 5천만 원으로 설립된 자본금의 주식회사 A가 있습니다. 액면가는 5천 원이고 발행 주식수는 10,000주. 편의상 이 10,000주의 주식은 창업자 갑이 모두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가 좀 진행된 다음에 어떤 투자자가 와서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40억 원에 내가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투자사 B의 제안은 현재 우리 회사, 즉 우리 회사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은 주식수 10,000주입니다. 이 10,000주에 대해서 40억 원을 쳐주겠다라는 의미고, 그 얘기는 40억 원 나누기 10,000주 하면 한 주당 40만 원의 가치를 내가 쳐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당 40만 원은 물론 페이퍼상의 밸류이긴 하지만 사실 창업자 갑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이 한 장당 약 40만 원의 가치를 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주당 40만 원을 쳐준다라고 투자자는 이야기를 했고, 투자자는 총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자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몇 장 가져가야 되냐라고 보면 10억 원 나누기 한 장당 40만 원을 쳐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총 2,500주, 2,500장의 주식을 투자자는 가져가야 됩니다. 즉, 창업자 갑은 주당 5천 원을 쳐주고 10,000장을 처음에 가져갔고, 투자자 B는 주당 40만 원을 쳐주고 2,500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후에는 창업자 갑은 10,000장을 갖고 있고 투자자 B는 2,500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12,500장 중에 창업자는 10,000장을 갖고 있어서 지분율이 8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자자 B는 2,500장, 즉 20%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벤처 캐피탈들이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스톡 옵션 풀이라는 거를 많이 설정합니다.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핵심 임직원들에게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스톡 옵션이라는 미래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이 스톡 옵션이라는 제도를 임직원들을 채용하거나 모티베이션 할 때 대부분 활용하게 되고,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스톡옵션 풀이라는 것을 투자할 때 미리 반영해 놓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B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했던 투자 전 기업 가치 40억 원은 어차피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니까 너네 회사도 스톡옵션 풀 나중에 미리 어차피 발행하게 될 테니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미리 발행한 걸로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보통은 완전 희석 기준 투자 전 기업 가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 스톡옵션 풀 10%를 설정한 걸로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투자자의 제안이 실질적인 숫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투자자는 스톡옵션 풀을 포함시키건 시키지 않건 프리머니 40억, 10억 투자해서 포스트머니 50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50분의 10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지분율 20%는 스톡옵션 풀을 넣건 빼건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스톡옵션 풀이 없었을 때는 창업자가 나머지 80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넣자라는 의미는 결국 투자자 20은 바뀌지 않고 스톡옵션 10이 새로 생기고 나머지가 창업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자가 과거에는 80이었는데 지금은 7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를 살펴보면 회사 가치 산정하는 경우 투자 전 그리고 스톡옵션 풀이 없을 때 투자 후 중간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스톡옵션 풀이 포함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창업자가 10,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이 40억에 10억을 투자해서 투자자는 20%를 가져가고 스톡옵션 풀은 10%가 세팅되고 나머지인 창업자가 70%를 가져간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자는 10,000장을 갖고 있을 때 이게 70%라면 몇 장을 가지면 10%고 몇 장을 가지면 20%인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있는 표에 왼쪽에 보유 주식 수가 계산이 쭉 되고요. 그 다음 투자자는 2,860장을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한다고 했던 10억 원을 이 2,860주로 나누게 되면 한 장당 이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 단가가 34만 9,65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톡옵션 풀을 설정함으로써 투자자가 갖는 장점은 만약 이 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창업자가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스톡옵션 풀이 없으면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분이 모두 희석이 됩니다. 근데 스톡옵션 풀을 미리 세팅해 놓을 경우에는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스톡옵션을 계속 부여해도 투자자의 지분율은 20%가 계속 유지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스톡옵션을 나중에 보통 발행하다 보니까 이 스톡옵션 풀 없이 스톡옵션을 나중에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 희석을 일정 수준까지는 방지하기 위해서 스톡옵션 풀을 미리 세팅해 놓고 그것을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에 미리 녹여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투자자의 지분율은 희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는 회사 가치와 함께 회사의 창업자와 투자자들의 부를 결정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개 팩터 중에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탄생한 조항이고 한국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았다가 최근에는 미국을 좀 닮아가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꽤나 일반적으로 준용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철저히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회사 가치로 매각이 됐을 경우에 투자자들의 원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liquidation, 청산 시 preference,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권을 의미하고요. 원래 상법상의 청산 시 자녀 재산 배분 우선권은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실제로 청산하게 됐을 경우에 남는 재산에 대해서 국세청 세금 미납한 게 있으면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고, 회사의 채권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남는 걸 또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고, 이 순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회사의 투자자들마다 각기 다른 회사 가치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회사 가치로 투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재산의 배분을 할 때 우선권, 순위를 좀 매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원리는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에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를 일단 먼저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회사에 남는 현금이 있으면 지분율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1x, 2x, 3x의 Participating Pro-Rata라는 조항이고요. 또는 투자 원금에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한 금액이거나 아니면 그냥 지분율에 비례했을 때 금액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해라 라는 방식의 조항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투자 원금의 일정 배수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는 재산이 있을 때 프로레타, 지분율에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분받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방금 전 회사의 사례로 돌아가면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창업자가 100% 지분율을 다 갖고 있고 어떤 투자자가 프리머니 40억에 10억의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계산 편의상 스톡옵션 풀 없다라고 가정하면 창업자가 8, 투자자가 2를 갖고 있습니다. 이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 조항은 1x 플러스 participating pro-rata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만약 시간이 좀 지나서 회사가 20억, 50억, 200억에 팔릴 경우에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20억에 팔린다면 사실 투자자의 기대치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회사 가치로 회사를 매각하는 셈이 됩니다.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풀이 40억에 1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회사 가격입니다. 회사를 지분을 다 제3자한테 넘기고 현금이 20억이 들어옵니다. 그 20억에 대해서는 1x에 해당하는 투자 원금 곱하기 1인 10억 원은 투자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회사는 10억이 남게 되고 그 10억에 대해서도 창업자 8, 투자자 2의 비율대로 나눠갔습니다. 그러면 최종 배분은 창업자는 8억 원, 투자자는 원금 10억 원 플러스 프로레타인 2억 원을 추가해서 총 12억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회사가 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투자한 투자자는 12억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50억에 매각이 돼도 똑같습니다. 50억이 들어오면 일단 10억 원인 투자 원금은 투자자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40억을 8대 2로 배분해서 나눠갔습니다. 회사가 만약 200억에 팔릴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10억 원 투자 원금은 투자자가 먼저 가져가고 190억 원을 8대 2로 나눠 갖게 됩니다. 즉, 잘 되게 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은 전체 회사 가치의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눠 갖는 비율은 지분율에 유사하게 되고요. 만약 회사가 잘 안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이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 조항입니다. 그래서 표로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투자한 금액에 따른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분율 8대 2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20억, 50억, 200억에 각각 매각했을 때 회수한 금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회사 가치가 크게 매각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는 회수 금액의 비율이 점점 원래 지분율에 가깝게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든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조항,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권과 전환권입니다.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이 상환, 전환 우선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주식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상환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청하면 무조건적으로 창업자가 돈을 대갚아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환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회사를 상장시키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팔지도 않았을 때 만약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회수할 길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게임 회사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 좀 등장하다 보니까 수천억의 영업이익이 나는데도 회사의 창업자는 회사를 상장시키지도 않고 어디에 매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등장했습니다. 그 회사의 초창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상환권이라는 조건이 등장했고요. 상환권은 일반적으로 투자 원금의 10에서 20% 정도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통은 회사의 대주주가 투자자들에게 이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주식을 되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단, 상환권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회사가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회사의 대주주도 투자자들의 회수에 난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에만 이 상환권이 실질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권의 경우에는 상환권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환권은 투자자는 투자를 하고 싶고 창업자도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양사의 이해관계가 회사 가치 측면에서 잘 타협되지 않을 때 이 전환권이라는 조건을 보통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회사 가치 3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창업자도 그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고 싶지만 회사 가치 70억 원에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을 때 창업자가 우리 회사의 회사 가치가 70억 원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내년도나 내후년도의 재무 실적들이 있을 겁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지표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을 보고 회사 가치를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조건이 이 전환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이야기하는 내년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숫자에 실제 실적이 거기에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창업자가 주장했던 회사 가치는 70억에 가깝게 회사 가치를 세팅하고 거기서부터 미달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투자자가 주장했던 좀 더 낮은 회사 가치로 투자를 실제 일어나게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일정 표로 정리를 해서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때는 회사 가치 얼마,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때는 회사 가치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걸 실제로 테크닉하게 구현할 때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우선주로 투자를 하고 이거를 보통 주로 나누는 권리가 따르게 되는데 이 우선주에서 공통주로 나눌 때 우선주를 보통 한 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선주를 보통 1.5주, 우선주를 보통 0.7주 이런 식으로 우선주에서 공통주로 나누는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돼서 투자자들의 주식을 가지게 되고 대신 투자자들이 투자한 매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전환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식 수, 즉 집중률이 달라지게 돼서 이에 따라 회사 가치가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표를 정리 슬라이딩 방식에 맞게 동작자대로 우선순위에서 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전환권을 구현하게 됩니다. 전격적인 투자 계획서에는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가등들 중심으로 의미를 체크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바이드 밸런스입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 단가가 보다 더 싼 투자 단가로
추가 투자를 받아들여야 될 때는 회사의 상황만큼 좋지 않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때는 반드시 기존 투자자들의 설명 동의가 필요하고 이 추가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단도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 투자자들이 당장 금액 그대로고 이들이 투자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의미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지분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티다일루션,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율 증대 효과를 갖는 투자자 보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파운더들은 주식에 락업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의미고 창업자들이 투자자들보다 먼저 싹 팔지 말고 나중에 팔 때는 같이 팔자라는 단순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은 태그얼롱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반 매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창업자 보유 지분만 싹 사가겠다라고 했을 때 앞선 예를 다시 살펴보면 창업자가 8, 투자자가 2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회사 주식을 굉장히 큰 회사 가치에 근데 창업자 보유 지분 8만 내가 사가겠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 기회를 잃어버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창업자 보유 지분을 매입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에는 창업자는 본인 것만 싹 팔 수 없고 지분율대로 팔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원하는 비율대로 일단 투자자 지분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에 한해서 창업자 지분을 매각할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포션만 포함시켜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태그얼롱 동반 매도권이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웬만한 벤처캐피털 투자 계약에는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드래그얼롱이라는 조항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2차례 정도 투자를 받아서 창업자가 5, 투자자 1이 3, 투자자 2가 2 이렇게 지분율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 계약을 할 때 드래그얼롱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투자자 1과 2한테 회사 팔 생각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투자자 1과 2는 회사를 그 정도 가격이면 팔자라고 했을 때 투자자 1과 2가 팔기로 결정한다면 5를 갖고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팀은 무조건 따라서 같이 팔아줘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끌고 드래그해서 같이 팔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항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좀 가끔 들어가는 조항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매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고 내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으로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유로 창업자가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될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또한 이게 창업자가 부를 위한다라기보다는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해야 될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의의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창업자가 이러한 연유로 보유지분의 일부를 팔아야 될 경우에는 외부에 갖다 팔기 이전에 일단 내부의 투자자 및 주주들에게 먼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생각이 있는지를 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존 투자자들이 모두 다 거절했을 경우에만 동일 조건으로 외부에 있는 제3자에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우선 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앞글자만을 따서 ROFR이라고 약자로도 부르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는 첫 번째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은 투자자들은 보통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투자자를 대표해서 임원이나 파트너를 기타 비상무 이사 형태로 파견합니다. 회사에 실제 출근한다기보다는 주식회사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CEO가 아니라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제공받고 자신들의 이사회 의석에 비례해서
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 30가지 정도가 되고요. 웬만한 것들은 동의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투자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는 어떤 투자자는 실제로 모두 다 해당 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안건을 설명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투자사의 내부 원칙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있는 의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미리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동의사항이라는 조항으로 녹아져서 계약서에 담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 계약서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 중심으로 의미를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 다일루션입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 단가보다 더 싼 투자 단가로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될 때에는 회사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때는 반드시 기존 투자자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추가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단가도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고 이들의 투자 단가가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수가 확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티다일루션,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율 증대 효과를 갖는 투자자 보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파운더들은 주식에 락업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의미고, 창업자들이 투자자들보다 먼저 싹 팔지 말고 나중에 팔 때는 같이 팔자라는 단순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은 태그얼롱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반 매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창업자 보유 지분만 싹 사가겠다라고 했을 때, 앞선 예를 다시 살펴보면 창업자가 8, 투자자가 2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회사 주식을 굉장히 큰 회사 가치에, 근데 창업자 보유 지분 8만 내가 사가겠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 기회를 잃어버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창업자 보유 지분을 매입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에는 창업자는 본인 것만 싹 팔 수 없고 지분율대로 팔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원하는 비율대로 일단 투자자 지분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에 한해서 창업자 지분을 매각할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포션만 포함시켜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태그얼롱, 동반 매도권이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웬만한 벤처캐피탈 투자 계약에는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드래그얼롱이라는 조항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2차례 정도 투자를 받아서 창업자가 5, 투자자 1이 3, 투자자 2가 2 이렇게 지분율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 계약을 할 때 드래그얼롱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투자자 1과 2한테 회사 팔 생각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투자자 1과 2는 회사를 그 정도 가격이면 팔자라고 했을 때에 투자자 1과 2가 팔기로 결정한다면 5를 갖고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팀은 무조건 따라서 같이 팔아줘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끌고 드래그해서 같이 팔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항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좀 가끔 들어가는 조항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매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고 내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으로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유로 창업자가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될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또한 이게 창업자가 부를 위한다라기보다는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해야 될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의의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창업자가 이러한 연유로 보유 지분의 일부를 팔아야 될 경우에는 외부에 갖다 팔기 이전에 일단 내부의 투자자 및 주주들에게 먼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생각이 있는지를 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존 투자자들이 모두 다 거절했을 경우에만 동일 조건으로 외부에 있는 제3자에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우선 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앞글자만을 따서 ROFR이라고 약자로도 부르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는 첫 번째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은 투자자들은 보통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투자자를 대표해서 임원이나 파트너를 기타 비상무이사 형태로 파견합니다. 회사에 실제 출근한다기보다는 주식회사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CEO가 아니라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제공받고 자신들의 이사회 의석에 비례해서 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30가지 정도가 되고요. 웬만한 것들은 동의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투자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는 어떤 투자자는 실제로 모두 다 해당 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안건을 설명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투자사의 내부 원칙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있는 의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미리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동의사항이라는 조항으로 녹아져서 계약서에 담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